안녕하세요. 네, 저희조는 이번 EDA 컴피티션에서 내가 KBO 선수라면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순서대로 목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주제 소개, 데이터 수집, 가설 제기, 가설 검증, 예시 케이스, 마무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선수로 뛴다면 과연 어느 팀에서 얼마나 받으면서 뛰게 될까? 이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는 실제 KBO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적으로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표를 통해 각자의 예상 연봉을 계산해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저희는 KBO 공식 홈페이지, KBO 스태티즈, 그리고 야구 공작서를 활용 데이터를 수집해서 엑셀 파일에다가 CSV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연봉 정보, 타자와 투수의 주요 성적 지표를 수집했습니다. 선수 연봉, 타자 성적, 투수 성적, WR, OPS, AVG, WHIP, ERA, 연도별 팀 순위, OBP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성적 지표로는 WAR, 즉 팀 성적의 기여한 정도, SAG, 즉 장타율, OBP 출루율,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그리고 투수에게 중요한 ERA 평균 자책점, WHIP 이닝당 출루 허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서 WAR과 SLG, OBP, OPS는 그 숫자가 높을수록 더 선수의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인 ERA랑 WHIP, 즉 투수에 관계된 지표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세운 가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즌 성적이 좋은 선수는 연봉을 많이 받을 것이다. 선수의 성적이 좋으면 연봉을 많이 받겠지만 어느 성적 지표가 연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수가 다른 포지션보다 평균 연봉이 높을 것이다. 성적이 좋은 팀으로 가면 연봉이 올라갈 것이다. 상식적으로 모두 맞는 얘기 같죠?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예상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선수의 성적을 나타내는 각각의 지표들로만은 연봉과의 상관관계를 찾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p-value 분석 결과 또한 일부 지표는 유의 수준 0.05를 초과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단일 성적 지표만으로는 연봉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꿨습니다. 성적과 연봉 간의 단일적인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웠기에 각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상의 선수 스탯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상 연봉을 직접 계산해보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WAR이나 OPS가 높은 타자는 타자 평균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UP나 WHIP가 좋은 투수는 투수 중 상위권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회귀 기반 예측 모델을 응용해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결과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고 데이터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듯이 데이터 안에서 최저값을 기준으로 최종 산출 결과인 연봉을 계산해 보았을 때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만약 KBO 선수가 된다면 이런 모습을 가고 저희가 그 사진을 한번 제작해 봤는데요. 어, 저희 조원들이 직접 가상의 선수를 환생해서 연봉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조선의 4번 타자 박중현으로 OPS 0.964, WAR 7.86을 기록하며 이 회귀 모델을 저 수치에 대입했을 때 약 8억 6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흑형 파이어볼로 정의한 선수는 ERA 2.16, WHIP 0.89의 뛰어난 성적 덕분에 무려 14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유태정 선수는 조금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2억밖에 못 받았네요. 반면 WAR이 무려 10.34. 이것은 거의 한국의 오타니 현준호 선수는 OPS 1.050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9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백용 안방마님 한정훈 포수는 OPS 1.050이라는 9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7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표에 따라 연봉은 실제로 다르게 예측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의 최종 연봉 킹은 어, 14억을 받은 외인 투수 흑형 파이어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연봉도 오른다라는 일반적인 통념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의 지표만으로 연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투수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경향이 있었고, 결국 연봉은 복합적인 지표와 포지션, 팀 성적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시합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기르고 스토리텔링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화요팅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저희 그 발표하기 앞서 저희가 자그마한 종이를 나눠줬는데요. 저희가 주제가 야구인 만큼 혹시 야구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말하는 스탯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발표 드릴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수십억 원 받고 팀에 합류했는데 정작 성적은 부상, 부진, 그리고 팬들의 실망. 여러분, 이런 선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바로 FA 먹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먹튀, 선수의 잘못일까요? 과연 이런 먹튀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FA 계약 전 어떤 스탯이 실제 성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려 합니다. 구단이 매년 반복하는 후회를 이제는 숫자로 멈춰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가이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 프로야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와는 다르게 구단들의 FA 계약은 번번이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하는 이른바 FA 먹튀 사례가 반복되고 있죠. 이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KBO 리그 타자들의 주요 타격 지표와 FA 성공 여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FA 계약 전 가성비가 높았던 선수는 계약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가성비를 유지할 것이다. 둘째, FA 계약 전 기준 가성비 지표를 충족했던 선수들은 FA 계약 후에도 연봉 구간별 기대 가성비를 충족할 것이다. 셋째, FA 계약 전 타자의 WRC 플러스 수치가 높으면 FA 계약 후 3년 WAR 총합 수치가 높을 것이다. 여기서 간단히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WRC 플러스는 타자의 공격력을 리그 평균을 기준으로 조정한 지표로 100시 평균값입니다. WAR은 선수의 공격, 수비, 주루 등 전반적인 기여도를 팀 승리 기여값으로 환산한 종합 지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FA 계약 후 3년간의 WAR 총합을 기준으로 계약의 성공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3년이라는 기준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지표의 계산 방식을 정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FA를 취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인 만큼 해당 선수들의 명단, 계약 기간, 총액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나무위키를 참고하며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였고 WAR, WRC 플러스와 같은 세부 성적 지표는 스태티즈라는 야구 통계 사이트를 활용하여 세부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의 전처리 및 가설 검정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FA 데이터 1과 2는 각각 그 기존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그 야수 정보만 추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 정보만 추출해 갖고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건 드럽이랑 드럽을 통해서 삭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컬럼명은 FA 연도, 선수명, 소속팀, 계약기간, 총액, 옵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데이터를 콘캣을 통해서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2022년 이전에 계약한 선수들만 이제 추출을 한 후에 계약 기간 3년 이상만 추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약 전과 후로 앞뒤 3년씩 총 6년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년 이상만 추출하도록 코드를 짰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보신 데이터 프레임 보면은 총액이 막 4년 50억, 60억 이런 식으로 억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억이라는 거를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없애주고 실수형으로 변환해서 나중에 추후 수치 연산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니, 전 거. 네, 잠시만요. 네,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FA 계약 후 3년 WAR 총합도 실수형으로 똑같이 변환해줬습니다. 그리고 총액, 연도분의 총액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총액을 계약 기간으로 나눠준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FA 계약 전 가성비 지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저희의 가설을 추후에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인데요. 이제 당연히 이 선수가 전에 활약한 지표랑 전에 활약한 돈, 그다음 이거랑 후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전과 후로 나눠줬고 전 연봉 합, 전 WAR 합 이런 식으로 나눠준 다음에 FA 계약 전에 3년 연봉 총합을 똑같이 억을 지워주고 이렇게 실수형으로 바꿔줬습니다. 후도 아까랑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줬고요. 이 연봉 구간은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가설 2의 검정 소재인데 이제 연봉 구간에 차등을 둬서 이제 0에서 20억, 20억에서 40억, 40억에서 60억 이런 식으로 연봉 구간에 차등을 둬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가설을 검증할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가설입니다. FA 계약 전 가성비 지표가 높았던 선수들이 FA 계약 후에도 동일한 가성비를 유지할 것이다. 자, 이 지금 보시면 연봉분의 WAR이라는 지표가 0.7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0.7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선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KBO에서 연봉분의 WAR이 0.7을 넘어가면 아, 얘 돈값 했네라고 보여지는 그 값입니다. 근데 이게 계약 전에는 이제 FA 계약 전에는 보통 고액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상응이 됐는데 지금 이 계약 후 산점도를 보시면 똑같은 기준선이지만 이 기준선에 따르면 지금 가성비를 충족한 선수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벌써 오류가 발생한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김재환 선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유니폼 마킹 선수기도 한데요. 네, 이 김재환 선수는 4년 115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3년으로 따지면 3년 동안 한 86억 정도를 수령한 셈인데 그러면 86억을 수령했을 때 이 가성비 지표를 만족하려면 돈을 거의 60, 아니, 그 WAR 수치가 60이 넘어가야 됩니다. 3년 동안 프로야구 타자가 WAR 60을 기록했다? 이건 당장 메이저리그에 가도 주전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FA 계약 후 금액이 크게 증가해 계약 전과 동일한 기준선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해서 이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도입한 게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너무 높게 받는 선수는 웬만큼 잘해도 이 가성비 기준선을 충족을 못하니까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얘네들은 어떻게 좀 차등을 둘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상대평가 방식을 제안을 해서 연봉 구간별로 가성비 기준선에 차등을 두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0에서 20억대 선수의 가성비 기준선은 여기, 20억에서 40억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성비 기준선에 차등을 둬서 설정을 했는데 저희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P-밸류 값이 0.242로 유의 수준을 너무 초과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설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침내 FA 계약 전 타자의 우르크 플러스와 FA 계약 성공 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이 FA 계약의 성공 여부는 FA 계약 후 3년 WAR 총합 수치라는 종속 변수로 구체화시켜줬고요. 다음. 네, 먼저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P-밸류 검정을 활용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독립 변수는 FA 계약 전 평균 우르크 플러스 계약 이제 종속 변수는
FA 계약 후 3년 WAR 총합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P밸류 검정을 이제 진행한 결과 P밸류 값이 0.0004로 유의수준 5% 기준에서 이거를 이제 네, 기무가설을 기각시켰고 따라서 유의미한 가설로 판단돼서 상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COEF 이게 지금 회귀계수인데 여기 보시면 0.08255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귀계수가 양수라는 것은 우르크 플러스와 WAR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의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시각적 자료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산점도를 보시면 지금 X축은 산점도와 회귀 직선을 보시면 X축은 FA 계약 전 평균 우르크 플러스 Y축은 FA 계약 후 3년 WAR 총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우르크 플러스가 높아짐에 따라 WAR 총합도 대체로 같이 높아지고 있는 그림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를 보여주는 이 회귀 직선의 기울기도 지금 양수죠. 이렇다는 것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입니다. 또한 이 유의 수준 5% 기준에서 지금 이 잠시만요. 네, 이 회기선의 95% 신뢰 구간도 지금 네, 회색 음영도 적절히 좁아서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박스 플롯을 보시더라도 이 30% 컷오프, 그러니까 WAR 상위 30%에 들어가는 집단을 성공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실패로 본 건데 지금 이 성공 그룹의 우르크 플러스 중앙값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의미한 자료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르크 플러스와 WAR 간의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계약 전 우르크 플러스 수치가 높으면 계약 후에도 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구단이 FA 타자를 영입할 때 우르크 플러스 지표를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먹튀 없는 그날까지 저희 7가이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5년 DNA 베이직 섹션 목표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취방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하철과의 거리, 편의시설, 치안, 혹은 학교의 거리 등 다양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역과 가깝거나 주위에 편의시설이 맞으면 무조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데이터도 그렇게 말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청년 자취생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차고요.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2025년 올해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7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취를 원하는 청년들은 과연 어디에서 자취를 할 것인가?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세 가격 차이가 자치구별로 어떤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지 직접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최적의 자취 지역을 선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는 월세 시그널과 교통정보, 치안 데이터, 편의시설, 인구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통합 과정입니다. 2025년 서울시 연립 다세대 실거래가 데이터를 전처리했습니다.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 등 자취 수요층을 고려하여 주택 면적은 20에서 30제곱미터로 제한하였으며 서울 전역 데이터 전처리 한계에 봉착하여 조원들의 실제 거주지 분석을 목표로 성북구, 송파구, 관악구 3개구로 한정해 분석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월세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준 2,500만 원 이하의 데이터만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층은 1층에서 5층까지 제한하고 2015년 이전 건물들을 구축 건물, 이후 건물들은 신축 건물들로 구분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기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입니다. 전처리한 데이터를 활용해 위도와 경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위도, 경도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 주소 형식을 검색 형식과 포맷에 맞추고자 구, 공백, 도로명으로 정의한 검색 주소라는 열을 새로 만들고 카카오 API를 통해 각 주소의 위도와 경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이미 위도, 경도가 포함된 역사 정보에서 필요한 호선을 추출하여 이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역을 매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거리 계산 함수인 하버사인 공식을 정의한 뒤 반복문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역 이름과 거리를 구하고 그 값들을 각각 nearest station, station lines, mean distance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추가하고 페이지 8에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 위도, 경도, 가장 가까운 역과 거리, 호선이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이 다음은
자치구별 인구수 전처리에는 먼저 1인 가구수 데이터에서 필요한 열만 리스트로 정의하여 필터링한 후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연령으로 제한하여 자치구별 청년 1인 가구수를 구하고 자치구별 전체 1인 가구수도 함께 계산한 뒤 두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1인 가구 비율을 도출했고 오른쪽에 보이는 테이블은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치구별로 음식점, 편의점, 병원 데이터와 청년 가구 1인 가구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편의시설의 총량을 청년 1인 가구수로 나누어 편의시설 밀도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에서 보여준 전처리 과정과 비슷하게 총 범죄 발생 건수를 청년 1인 가구수로 나누어 범죄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월세값만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전처리 진행하였는데요. 이전에 보전금을 2,500만 원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번에는 1,000만 원 이하로 설정하였고 필요 없는 열은 드랍을 이용하여 월세만 남겨놓았습니다. 월세 거래가에서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설정하고 그룹바이를 이용해 자치구별 월세금 중앙값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자치구별로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수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지하철역이 버스보다 편리하다는 전제하에 가중치를 두어서 교통 편의도를 계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처리한 청년 1인 가구수, 그리고 1인 가구수, 월세, 범죄율, 교통 편의도, 편의시설 밀도를 자치구별로 통합하여 비교한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 표들입니다. 이로써 이제 저희는 가설 설정 및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진행한 전처리 과정을 기반으로 이러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설인 교통 접근성이 높을수록 월세도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입니다. 지금 보시는 산전도의 그래프는 성북구, 송파구, 그리고 관악구 전체의 산전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다시피 피어스 상관계수가 0.036으로 거의 0과 가깝기 때문에 유의면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이 그래프가 유의면 상관관계가 없는지 그러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별로 월세 자체의 차이가 존재했고 보증금 2,500만 원 이상을 전처리 과정에서 제외했지만 그 제외하고 남은 데이터에서도 월세 차이가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신구축 건물 사이의 월세 차이를 전처리 과정에서 진행했지만 그 이후에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네 번째 원인인데 바로 월세 데이터에 중복된 값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얼핏 들으면 당연히 중복된 값은 제외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말한 거는 같은 건물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월세를 가진 중복되는 데이터는 사실 각기 다른 거래이기 때문에 전부 반영돼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래지만 비슷한 중복된 값으로 인해서 이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관계수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치구별로 나누어도 피어스 상관계수가 거의 0과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언급한 그 네 가지 원인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산전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석촌동과 정릉동의 그래프입니다. 석촌동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다시피 교통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월세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릉동은 석촌동보다 훨씬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과의 거리, 즉 교통 접근성이 월세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피어스 상관계수가 0.97로 강한 음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첫 번째 가설을 기각하고 이러한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가설 검증 결과 만족스러운 피어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새로운 가설을 검증해 보았는데 대중교통 편의도가 높은 동네는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월세에 영향을 적게 준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설입니다. 편의시설 밀도가 높을수록 월세도 높다는 가설이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경로구와 중구 때문에 상관이 다소 약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의 자치구가 왜 이러한 결과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종로구와 중구는 상업의 중심지로
이 두 자치구는 상주 인구보다 유동 인구가 훨씬 많은 자치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로 인해서 편의시설이 많은 지역일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저희는 이 두 개의 자치구를 제외하여 다시 선점도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관측하려고 하는 관악구, 성북구, 송파구 이 세 개 자치구 모두 파란 영역, 즉 95%의 신뢰 구간 안에 들어와 있었고 피어스 상승계수는 0.553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가설인 치안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월세가 저렴하면 자취생을 선택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파란색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저가 안전 지역과 저가 위험 두 지역의 비율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결과는 저가 위험 거래가 분명 유의미하게 적지 않게 존재하긴 하지만 자취생은 저가 안전 거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싸다고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인사이트들이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할 때 각 가설마다 하나의 변수만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변수만으로는 자치 지역의 진정한 가성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 도시는 월세, 교통 편의, 편의시설, 치안에 각각의 다른 가중치를 주어서 진정한 가성비 동네를 저희가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송파구가 1위였습니다. 송파구는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고 월세도 0.67로 다소 높지 않은 자치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치생에게 추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위 자치구는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는 자취생 중에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싶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인프라를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은평구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원구입니다. 은평구와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중시하지만 은평구보다는 조금 더 낮은 편의 포인트를 얻었기 때문에 3위로 측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성북구입니다. 성북구도 2등과 3등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절감하고 싶고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싶으시다면 성북구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관악구입니다. 관악구는 최대 비용을 절감하고 싶고 절대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자취생에게 적합한 자치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목탁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보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사실 저희는 제가 지금 22살인데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하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유의미한 결과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화요일 2팀 화 2팀 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지하철을 타보셨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혼잡도일 것입니다. 서울 1호선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에서 혼잡도가 매우 안 좋아서 이로 인해 공기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끼리 무슨 데이터를 활용해서 EDA를 준비할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조원들의 지하철을 탑승할 때 공기질 때문에 불쾌했던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옆에서 술 냄새가 난다거나 혹은 혼잡도가 높아 숨쉬기가 어렵다는 경험을 하는 등의 문제를 저희가 이번에 개선 방안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싶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가설 첫 번째는 그 많은 공기질 중에서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발하기 편한 미세먼지의 농도와 혼잡도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혼잡도가 높으면 미세먼지가 높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를 이어나가서 공기청정기 설치 대수가 많을수록 미세먼지가 적을 것이다. 즉 공기질이 좋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분석 목표를 혼잡도와 공기질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을 처음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마스크를 쓸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죠. 따라서 미세먼지와 특정 미세먼지의 상관성을 규명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문제 원인을 통해서 이를 식별하고 만약에 개선을 할 수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일지 또한 여러분들의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분석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탈을 이용해서 서울교통공사 공개 데이터 중 혼합도와 공기질 측정치를 활용하였고 공기청정기 설치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공기청정기는 설치 대수가 2023년도 데이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혼잡도와 공기질 측정치 또한 2023년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서울에 총 5개의 호선을 예로 잡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1호선, 그 외 2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의 하루 평균 혼잡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1호선이 가장 많은 혼잡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2호선은 외선행, 내선행 총 2개가 돌기 때문에 2호선 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4호선, 5호선, 7호선 또한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주요역이 특히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역별의 공기질 농도 또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공기질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 성분들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위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초록색 이산화탄소를 의미하며 이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이 혼잡도가 높을 때 약간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혹은 답답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기질 구성 성분입니다. 그 외에 아래 회색깔도 높은 그래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회색깔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새집 증후군에 관련해서 약간 어지럼증이 느껴지신다거나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탈 때 구토 증상이 올라온다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관련된 뉴스 데이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 답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래서 혼잡은 줄일 수는 없지만 공기를 줄이면과 같은 뉴스가 저희가 확인했던 2023년도, 즉 2022년도 말에 확인된 뉴스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서 혼합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관련해서 승강장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춰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일부 승강장에서는 미세먼지를 낮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즉 이는 비단 저희 조원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민분들도 모두 느끼고 있는 문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다양한 공기질 농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관심이 있고 실제 미세미세라는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에 미세먼지가 심하면 마스크를 써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는 아까 봤던 혼잡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데이터를 다시 활용해서 앞에서부터 낮은 데이터부터 해서 뒤에 있는 거를 솔티드를 활용해서 정리를 한 데이터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비단 혼잡도랑 관련이 있는 건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추가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았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님으로써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거나 옷에서 떨어지는 미세먼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내에 시설이 노후화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첫 번째 가설인 혼잡도가 미세먼지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겨서 이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욱 면밀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가설 잊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드리자면 미세먼지 농도는 혼잡도와 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가 저희의 가설 첫 번째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평균 혼잡도와 미세먼지를 역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그래프가 각 역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의 혼잡도이고 그 외에 빨간색이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3점도를 통해서 미세먼지와 혼잡도의 농도를 다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게 미세먼지 농도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혼잡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시는데요. 이러보아 이 끝에 있는 애는 가장 미세먼지도 높고 혼잡도도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왼쪽 끝에 있을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낮고 혼잡도도 낮은 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이한 값 4개의 그룹을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혼잡도가 높고 미세먼지가 높은 역, 이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문제 정보와 동일하죠. 혼잡도가 높으면 사람이 많을 테니 미세먼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와 동일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로 혼잡도가 높은데 미세먼지가 낮은 역이 있습니다. 이 역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역을 따라가야 다른 역들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역입니다.
그 외에 혼잡도가 낮고 민세먼지가 높은 역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개선 방안을 하려고 하고, 혼잡도가 낮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역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초역입니다. 서초역은 혼잡도가 높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역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혼잡도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미세먼지는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해당 서초역은 환기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깊은 구조가 아닙니다. 이는 즉 공기가 왔다 갔다 순환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기가 정체되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인근 주거지가 조금 많아서 공기 관리가 더욱더 잘 되는 역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충정로역입니다. 충정로는 혼잡도가 낮고 미세먼지가 높은 역, 즉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말을 해야 하는 역입니다. 해당 역은 오래된 역이며 환기 장부가 노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지하철을 들어갈 때에는 저희 몸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는 환기 시스템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해당 장비를 계속해서 신설을 해야 하나 환기 장비가 노후된 이러한 충정로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서 공기청정기 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잠실역입니다. 잠실역은 다른 역들에 비해서 혼잡도가 낮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역입니다. 잠실이 어떻게 혼잡도가 낮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이는 2호선이나 8호선 모두가 환승하는 역이고 실제 잠실역 한번 가보신 분 계시면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 면적에 비해서 혼잡도가 매우 낮은 편이고 그에 따라 88 올림픽 이후 개발되었기 때문에 설비가 최신화되었습니다. 즉 미세먼지 농도가 낮죠. 더불어 공원과 인근 녹지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낮은 거에 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실역은 매우 큰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환기 시스템도 우수하고 실제 그 지하에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담당하는 인프라가 다 모여있는 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해당 역은 혼잡도가 높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역입니다. 실제 저희가 이 역을 측정했을 때 매우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은 공기청정기 대수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편에 속하며 혼잡도가 높은 거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역은 2호선, 4호선, 5호선 총 3개의 역이 환승하는 역이기 때문에 각 역에서 측정한 공기청정기 대수를 합하면 약 38개로 다른 역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는 역 중 하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설치 대수가 많을수록 미세먼지가 적을 것이다랑 관련해서 저희가 가설 두 번째를 세웠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저희가 앞서 공기청정기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 역의 평균 농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상관계수를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실제 상관계수는 -1에서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계수로 두 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한 대로 공기청정기 대수가 많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것이다. 즉 그것이 역상관계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는 -1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일부 플러스의 역할을 하는 데도 있으며 이는 역마다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결론은 첫 번째, 미세먼지 농도는 혼잡도와 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혼잡도만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변수 간의 유의미한 통계적 선형 관계는 없었으며 기타 요인, 환기나 아까 말씀드렸던 충정로 역과 같이 설비 노후화 등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공기청정기 설치 대수로 말씀드렸던 상관계수를 이용했을 때 공기청정기 수와 미세먼지 농도 사이에도 직접적이고 선형적인 인과관계는 없었고 특정 일부 역에 하나여 효율적인 운영을 했을 때만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순한 설치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비의 효율적인 배치 및 유지 관리가 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여러분들의 기관지 건강까지 도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의 고정관념부터 깨는 것이 저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대2 발표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2, 3학번 이승혁. 2학번 김현도라고 합니다.
예, 저희 조는 영화 배우의 인지도가 과연 영화 흥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목차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이유 및 가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과정, 분석 결과, 결과 활용의 순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현재 대한민국 영화 산업이 부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화 흥행의 수많은 요소 중 과연 영화 배우의 인지도가 얼마나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은 영화 주연 배우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영화가 흥행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처음에 저희 조는 영화 주연 배우 인지도를 무슨 데이터를 사용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또는 페이스북 좋아요 수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기가 어려웠고 그에 따라 저희는 그 주연 배우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활용하여 그 해당 배우의 주연 배우 인지도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각 영화별 매출액과 누적 관객 수 등을 나타내는 영화별 흥행 지표라는 데이터를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불러와 컨캣 함수를 사용해 이를 병합하였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평판 지수가 매월 다르기에 영화 개봉 한 달 전에 브랜드 평판 지수를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봉일 컬럼을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변경하였고요. 다음으로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영화 배우별 브랜드 점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도도 데이트 타임 형태로 바꿔주었고요. 연도의 데이트 타임 형태가 플롯 형태이므로 데이트 타임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오브젝트 즉 문자열 형태로 먼저 바꾸고 데이트 타임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배우의 그 영화 개봉 한 달 전에 브랜드 평판 지수에 점수를 확인하기 위한 함수를 사용해 각 배우별 브랜드 점수를 조회하였습니다. 저희는 주연 배우 3명의 브랜드 평판 지수의 평균과 총합을 구하는 것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주연 배우 3명에 대한 평판 지수 컬럼을 추가하였고요. 하지만 여기서 각 영화의 주연 배우 수가 모두 다르기에 만약 3명이 넘어간다면 언네임드라고 기입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해당 배우가 만약 브랜드 평판 지수가 없으면 그 결제값을 0으로 채워넣었고 만약 한 영화에서 주연 배우의 브랜드 평판 지수가 모두 없다면 그 해당 영화를 삭제하였습니다. 예, 저희는 이 코드를 활용해 브랜드 평판 지수의 평균을 구했고 이것을 평균값 열로 추가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상위 3명의 아까 브랜드 평판 지수의 평균과 상위 3명의 점수 합도 똑같이 열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없는 컬럼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박스 플러스로 영화들이 얼마나 흥행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확인을 해본 결과 흥행한 영화들이 이상치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화가 흥행하기가 아주 어렵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스크린 수와 관객 수와의 관계도 궁금해서 한번 삼전도를 찍어 보았습니다. 찍어본 결과 스크린 수가 많을수록 관객 수가 많이 온다는 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게 약간 어느 정도의 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의 가설을 검증해 볼 차례인데요. 저희의 가설은 이제 영화 배우의 브랜드 평판 점수가 이제 영화 흥행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였기 때문에 이제 X의 독립 변수로는 상위 3명의 브랜드 평판 점수의 평균을 넣었고 종속 변수에는 이제 관객 수라는 흥행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점도를 찍어본 결과 딱히 관계는 없어 보이고 또 산점도가 아래로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아래에 있는 영화들을 따로 백분위수를 조정하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백분위수를 조정해서 다시 한번 아래 영화들만 봐보았습니다. 그래도 눈으로는 상관관계가 딱히 보이지 않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상관계수와 피별료 값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상관계수를 확인해 본 결과 0.45 정도였고 피별료 값은 0.00033으로 낮은 값을 띄었습니다. 피별료 값이 매우 낮아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었고 하지만 상관계수가 0.45라서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더 나아가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수정된 결정 개수가 0.187로 매우 낮았고요. 하지만 FB가 0.000331로 매우 낮은 값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의미한 모델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 개수가 매우 낮아서 약간 활용은 할 수 있으나 매우 믿지는 못할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걸 활용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의 시사점으로는 영화 배우의 인지도가 영화 흥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약하지만 어느 정도의 흥행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영화의 흥행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 개수가 매우 낮았잖아요. 그게 변수가 그 브랜드 평판 점수로만 하였기에 결정 개수가 낮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만큼 영화 흥행에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구나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는 배우의 호감도에 대한 데이터를 브랜드 평판 점수로만 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나 페이스북의 좋아요 등으로 배우들의 그 인지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려 하였으나 그게 쉽지가 않아서 포기를 하였고요. 또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영화 제작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영화 산업이 요즘 정체됨으로써 좋은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앞서 회귀 모델이 유의미해가지고 한번 배우 3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관계액을 가져올지 예측을 해보기로 하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5월이잖아요. 그래서 25년 4월 브랜드 평판 점수 기준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병헌 배우님의 점수는 680만 정도이고 마동석 배우님의 점수는 180만 정도, 손석구 배우님의 점수는 210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귀 모델을 보시면 여기가 아까 그 배우들의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죠. 그 기울기가 0.902인 것을 볼 수 있고 절편이 마이너스 2.519에 10의 마이너스 5승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3명 배우들의 평균을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계산을 해본 결과 359만 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절편과 기울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총 한 324만 2,790명의 관객 수를 동원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DA 컴피티션 서울시 연령별 인프라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우리가 1등이죠입니다. 우선 발표하기 앞서 간략하게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고 이에 맞는 데이터 소개 및 전처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맞는 시각화 및 가설 검정으로 저희 가설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인사이트 도출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소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서울시 자치구들이 연령별 인구를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알맞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 후에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이에 맞춰서 연령별로 저희는 가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0에서 19세입니다. 여기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교육 인프라 또한 많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20대입니다. 20대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대학교 그리고 휴게 음식점 수가 많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 30대에서는 30대가 많을수록 사업체 수가 많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0대, 50대, 즉 중장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공원 면적 비율과 주차장 확보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 많을수록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 병원 시설이 많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가설을 데이터 소개 및 전처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는 서울시 자치구별 연령대를 정리하였는데요. 이것에 맞춰 서울시 등록 인구 파일을 사용해서 필요 없는 행을 삭제하고 저희의 가설에 맞는 연령별로 합쳐서 새로운 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서 후에 보여드릴 표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0에서 19세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세웠던 가설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교육 인프라 또한 많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열 이름을 변경한 후에 결측지 제거 등을 통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치구 기준으로 병합을 하고 자료형을 변환해서 정렬하였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하였고 추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0대입니다. 20대에서 저희의 첫 번째 가설은 20대가 많을수록 대학교 수가 많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대학 및 전문대학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사이버 대학과 폐교를 제거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각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가설은 20대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휴게 음식점 수가 많을 것이다 였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서울시 휴게 음식점 인허가 정보 파일을 가지고 왔고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폐업을 제외한 데이터 필터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에서 구를 추출하는 함수를 정의한 후에 시각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0대에서의 가설은 30대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사업체 수가 많을 것이다 였고 여기서는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명에서 땡땡9만 남겨서 파일을 정리한 후에 시각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40대, 50대, 즉 중장년층에서 저희가 세웠던 가설은 중장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공원 면적이 높을 것이다 였고 첫 번째 가설에선 서울시 공원과 서울시 행정구역 파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는 정렬해서 자치구별 공원의 면적의 비율을 구하고 자치구별 면적의 공원의 면적 비율로 정렬하였습니다. 후에 시각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중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주차장 확보율이 높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 파일을 사용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래프까지 그렸습니다. 네, 마지막 60대 이상에선 서울시 병원수와 서울시 약국수 파일을 사용하였는데 저희가 세웠던 가설은 노인 병원 시설이 많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병원 약국 데이터에서 지역구별 시설수를 집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체 병원과 약국을 합치고 두 번째에선 노인 주 이용 병원만 따로 키워드를 뽑아내서 따로 추출하였습니다. 네,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 병합 후에 전체 병원 대비 노인 병원 비율 칼럼을 추가하였습니다. 시각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선 사분면 분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앞서 세웠던 가설에 대한 시각화 및 가설 검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0에서 19세 자치구별 유아 청소년 비율은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가설에 따르면 저희는 학생 수가 많은 자치구면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적을 것으로 가설을 세웠지만 앞서 보이는 표와 같이 저희 가설이 틀린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20대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난 곳은 관악구, 동대문구, 광진구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설에 맞으면 자치구별 20대 비율과 대학수는 비례해야 하지만 자치구별 대학수는 서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순이므로 저희의 가설은 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설에선 휴게 음식점 수도 비례해서 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순위에 위치하면서 자치구별 20대 비율과 휴게 음식점 수는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30대 비율은 영등포구, 관악구, 용산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가설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30대가 많은 자치구는 사업체 수가 많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지만 이 또한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가 순위를 매기면서 영등포구를 제외하고는 자치구별 30대 비율과 사업체 수는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비율은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가 순위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표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면적별 공원의 비율이 높은 세 가지 자치구는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이므로 저희의 가설이 여기서도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설은 주차장 확보율이었는데요. 이 또한 노원구, 종로구, 서초구가 순위권에 있으므로 중장년층이 높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60대 이상인데요. 여기서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가 순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저희는 60대 이상의 사람이 많을수록 노인병원 시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노인병원 비율 상위 5개의 자치구를 보시면 1위랑 2위인 강북구와 도봉구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X축은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이고 Y축은 노인 전문 의료시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분석 결과 강북구와 도봉구는 노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전문 의료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많은 노인 적은 시설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앞서 세웠던 모든 가설들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 및 인사이트 도출해서 서울시가 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0에서 19세에서는 평균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는 과밀학급 운영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가중, 학생 맞춤형 교육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 분산, 신설 검토, 유휴 공공부지의 소규학교 설립 유도 등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대입니다. 20대에서는 20대 실제 소비는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남, 신촌, 홍대, 성수 등에서 소비를 하지만 거주는 주거비 부담이 낮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형 팝업 공간 운영을 통해 소비가 적은 지역에서도 소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어떨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30대에서는 주거지로 적합한 지역과 업무지구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는 고밀도 업무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의무 비율을 확대해서 비율을 적당히 맞추면 조금 더 쾌적한 곳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40대, 50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공원 녹지율은 일반적으로 10% 이상이 권장되고 있지만 양천구는 공원 녹지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므로 공원 녹지율을 높일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공원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 산책로, 둘레길 조성처럼 구 내 녹지 비율을 늘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에선 주차장 확보율은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와 강남구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양천구는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더 만드는 등의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마지막은 60대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노인 인구와 의료시설의 불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노인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의료 취약 지역을 식별하였으니 여기선 지역 맞춤형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의 격차에선 균형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울시가 조금 더 균형 맞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인사이트로 서울시의 변화가 온다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1등이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NA 베이직 세션 팀 금쪽이 드립니다. 서울시 출산율 높이기 대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팀원 소개 후 주제 선정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메인 가설을 소개한 후 메인 가설에 대한 세부 가설을 확인한 뒤 메인 가설을 검정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팀원 소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 금쪽이들은 윤성철 대장님을 필두로 총 7명의 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었는데요.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꽤나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자치구들이 존재했었는데요. 해당 자치구들의 특징과 출산율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데이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메인 가설은 5가지인데요. 출산율이 높은 지역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메인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이 메인 가설이 실제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지 세부 가설을 세워서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 메인 가설은 환경입니다. 위 3가지 세부 가설을 통해서 메인 가설을 검증했는데요. 첫 번째 세부 가설은 공원율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적 조건이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라는 메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원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처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자치구 면적당 공원 면적의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을 것이라는 세부 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그래프상 낮은 공원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세부 가설은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 정도에 대한 자료인데요. 전처리 코드인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둘 다 다루었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오염 또한 출산율과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률입니다. 재활용률 전처리 코드인데요. 재활용률 같은 경우는 재활용량을 전체량을 재활용량으로 나누어서 비율로 구했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이 또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률 또한 출산율과 관계가 없다라고 기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메인 가설인 환경은 3가지 세부 가설이 전부 기각되었기 때문에 폐기를 했고요. 다음 메인 가설, 두 번째 메인 가설은 일자리입니다. 지역 내 고용 기회가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메인 가설 일자리를 세웠고요. 이 메인 가설을 위 3가지 사업체 비율, 평균 종사자 밀도, 외국인 근로자 비율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체 비율인데요. 이 사업체 비율 또한 평균 사업체 개수를 평균 인구로 나눠서 데이터를 전처리해 줬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상위권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사업체 비율은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균 종사자 밀도인데요. 이 평균 종사자 밀도에 대한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업체 비율과 마찬가지로 평균 종사자 밀도도 출산율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채택을 해주었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입니다. 외국인 비율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 외국인 수를 자치구별 총 인구수로 나누어서 구해줬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많은 비율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 또한 출산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인 가설 일자리는 세부 가설 3개 전부 다 채택하였으므로 일자리가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인 가설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메인 가설은 주거인데요. 주거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을 것이다 라는 메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3가지 자가 비율, 임대주택 비율, 평균 단지 개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 비율인데요. 이 자가 비율 또한 자가 수를 총수로 나누어서 비율로 만들어줘서 계산했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자가 비율은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 가설은 임대주택 비율인데요. 임대주택 비율 또한 임대수를 전체수로 나누어서 임대주택 비율을 구해줬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 또한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평균 단지 개수인데요.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이 또한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상위권에 차지함에 따라서 이 평균 단지 개수 또한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3가지 세부 가설이 전부 채택되어서 세 번째 메인 가설 주거 또한 주거 안정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을 것이다를 참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메인 가설 4번째 교통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메인 가설을 두고 위에 보시다시피 자치구 면적당, 버스 정류장 밀도, 지하철 인프라, 평균 통근 시간이라는 세부 가설을 두어서
지금 검증해 보았습니다. 세부 가설 첫 번째,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는 면적당 버스 정류장의 밀도가 높을 것이다. 인데요. 이 버스 정류장 밀도의 경우 개수를 면적으로 나누어줘서 면적당 개수, 밀도로 구해줬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 밀도 또한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지하철 인프라인데요. 이 지하철 인프라 전처리가 조금 특이하게 해줬습니다. 호선의 개수와 역 개수를 각각 정규화해주고 이를 표준화해준 뒤 여기에다 가중치를 곱해주어서 그 값을 전부 합하여 자치구별 종합점수라는 것을 구해서 사용해줬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상위권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지하철 인프라 또한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는 지하철 인프라가 좋을 것이다 를 채택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세부 가설은 평균 통근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통근 시간에 대한 시각화 자료를 보시면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의 통근 시간이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균 통근 시간 또한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는 짧을 것이다 라고 보고 채택해 주었습니다. 결국 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을 것이다 라는 메인 가설 교통을 세부 가설 3개가 전부가 3이라고 두었으므로 채택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교육인데요. 교육 인프라가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을 것이다 라는 메인 가설을 위 3가지 세부 가설, 국공립학교의 비율, 인구 대비 보육시설 비율, 인구 대비 사설학원 비율로 구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공립학교의 비율인데요.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유치원의 경우는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데이터 수가 차이가 거의 안 보이는데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100%가 대부분 꽤나 많은 자치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교의 개수가 한두 개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확실하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가설 첫 번째, 국공립학교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를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변경하여 채택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세부가설은 출산율이 높을수록 보육시설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를 알아보았는데요. 4세 이하의 인구수를 구해준 뒤 이거를 보육시설과 비교하여 비율을 만들어줬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출산율이 높은 자치구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출산율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아 기각해 주었습니다. 세부가설 세 번째는 인구 대비 사설학원 비율인데요. 시각화된 자료를 보시면 이 또한 출산율과 무관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가설 세 번째, 인구 대비 사설학원이 많을 것이다 또한 기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가설 교육에 대한 교육 인프라가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을 것이다 라는 메인 가설은 세부 가설 3가지 중 2가지가 기각되었고 1가지는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인 가설 검정입니다. 채택된 가설은 일자리, 교통, 주거인데요. 여태까지 가설 검정을 종합하면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특징은 일자리, 교통, 주거인데요. 랜덤 포레스트라는 비선형 회귀 모델을 통해서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해당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채택한 메인 가설들의 특징에 있는데요. 형태와 단위가 다르고 관계성이 복잡하며 출산율의 경우에는 연속형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랜덤 포레스트 회귀 분석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도 분석 및 전처리를 위한 모델링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지하철 인프라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다음으로는 임대주택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9개의 세부 가설 또한 출산율과 예측했을 때 예측값과 실제값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위 가설 9개 역시 출산율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출산율과 관련하여 일자리보다 지하철 접근성과 임대주택 비율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제 EDA의 결론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가설을 검정하고 그 검정된 가설을 회귀 분석을 통해서 중요도를 보았는데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하철과
지하철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설 검증에 사용한 데이터들입니다. 여태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위치 선정 기준을 분석한 화기의 팀입니다. 전반전 발표를 맡게 된 조장 이선웅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 순서대로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가설을 세웠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대졸자의 취업률이 몇 %였는지 아시나요? 약 39.5%, 즉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청년들이 정규직 취업 대신 창업에 눈을 돌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 진입 장벽이 낮은 카페 업종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2021년부터 3년간 약 1000개 이상의 카페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그중 2030 세대가 운영하는 매장은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창업만큼이나 폐업도 늘고 있습니다. 2030 창업자의 82%가 5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초기 창업 단계에서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지역에 카페 창업을 해야 유리할까? 이 질문에서부터 저희 EDA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려지는 요소인 유동인구, 점포 생존율, 접근성이 정말 전부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직관이나 상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지를 분석해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는 국민대학교가 위치한 성북구를 중심으로 해당 군의 12개 행정동 단위로 범위를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기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용이했던 2024년 2분기이며 과연 어디가 카페 창업에 가장 유리한 입지일지를 비교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런 요소들은 고객 유입이나 상권의 활력을 의미하기에 점수 환산 시 플러스 요소입니다. 그 옆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운영 비용 부담이나 접근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 환산 시 마이너스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세 요소들은 창업 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기준들로 위 두 범주의 합산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첫 번째는 신생기업 생존율입니다. 창업 이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카페 성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생존율이 높다는 건 그 지역이 사업 환경이 안정적이고 경쟁이 덜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유동인구입니다. 카페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자주 많이 오가느냐에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잠재 수요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류장 개수, 즉 접근성입니다. 정류장이 많다는 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카페는 이동 중에 들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요소는 입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습니다. 이 기준들을 통해 단순한 입지가 아니라 창업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선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카페 창업 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요소들로만 위치를 선정하기보단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더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저희 조는 기존의 고정관념 속 지표보다 저희가 선정한 요소들로 비교하여 입지 선정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전처리하고 분석했는지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자료들은 저희가 활용한 원본 데이터입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각 동별 데이터를 뽑아내 요소별 컬럼을 추가하였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큐컷 기능을 사용하여 각각 1에서 5점 점수를 옆에 할당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부터는 다음 발표자 김은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후반부를 맡은 김문수입니다. 앞에서 창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드렸고, 이제부터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 점수와 시각화, 그리고 인사이트 도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두 데이터는 각각 긍정적 요인들 중 신호등 개수와 관련된 데이터와 부정적 요인들 중 교통 혼잡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들의 전처리 과정을 다른 데이터들에게 똑같이 적용했기에 대표적으로 이 두 개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개수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서울시 공공 데이터에서 성북구 신호등 정보를 불러와서 다음과 같이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소에서 행정동명을 추출해 각 동의 신호등 개수를 집계했습니다. 그 뒤 보시는 것처럼 12개 행정동 기준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 개수 기준으로 큐컨 메소드를 사용해 5분위로 나눠 1점부터 5점까지 점수화하였고, 신호등이 많을수록 교차로가 많고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파리바게트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입지 선정 시 참고하는 항목 중 하나가 신호등 근처입니다. 신호등 주변은 보행 흐름이 멈추는 지점으로 주목성과 체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를 대표하는 지표로 선정해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도 점수 산출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울시 차량 통행속도 데이터를 3개월치 불러온 뒤 이렇게 성북구 지역만 필터링했습니다. 여기서 카페를 창업할 수 없는 위치에 해당하는 도시고속도로는 제외했습니다. 또한 도로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실생활에서의 평균 속도를 계산했고, 이 과정을 3개월간의 데이터의 포문으로 적용하여 최종 평균 속도를 도로별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도로명 행정동 매핑 테이블과 결합해 각 행정동별 평균 통행 속도를 산출했습니다. 그 후 하위 행정동은 12개 큰 단위 행정동으로 통합해서 다시 한번 평균 속도를 최종적으로 계산했고, 속도가 느릴수록 혼잡하다고 보고 느린 동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교통혼잡도의 시각화 코드인데, 보다시피 통행 속도가 높을수록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통혼잡도는 그와 반대로 점수를 매겨야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과정이 잘 반영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모든 데이터가 행정동별로 잘 정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가 완료된 요인들을 행정동 기준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통합 테이블로 구성했습니다. 긍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점수들의 합에서 리스크 요인들의 점수들 합을 빼서 최종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기준 요소 합산은 별도로 기준 점수로 계산했고, 시각화를 통해 두 관점에서 서로 입지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왼쪽 그래프는 저해조가 선정한 수익성과 리스크 요소들을 반영한 통합 점수, 오른쪽 그래프가 기준 요소들로 이루어진 기준 점수입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 기준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리스크가 큰 지역 또는 반대로 수익성 요소에서 유리한 지역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1위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통의 결론은 창업 입지가 유리한 지역이 양쪽 모델에서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릉도는 맨 위쪽에 있는데 저희조 모델 점수에서 1위를 이렇게 기록한 지역입니다. 반면 기준별 점수는 5점으로 정류장 접근성이나 이동인구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과 실질적인 수익을 고려하는 우리 모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현실적 창업 관점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준적 지표만으로는 가려지는 입지 잠재력을 우리 모델이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동성동은 기준 점수는 상위권, 즉 여기 12점이지만 그래서는 점수 0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류량 접근성은 좋았지만 마이너스 점수가 크고 다른 수익성 지표들이 낮아 실제 창업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유인구만 보고 입지를 판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착시 현상을 데이터 기반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히트맵으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위쪽에 매출 금액을 보시면 여기 0.82, 0.49 해가지고 임대시세와 점포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상권 규모가 클수록 상권 수요에 대한 기대 때문에 높은 임대료임에도 점포가 몰리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 개수와 저차수의 상관관계도 볼까요? 상관관계 개수가 0.48인 것으로 보면 도시교통에서 함께 발달하는 지역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중복지표 여부 확인, 가중치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변수는 너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중복지표 축소 또는 가중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수 선정 방식이 구간 분할에 거쳐 실거래 기반 회계 분석 등과 결합하면 더 정교한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수, 범죄율, 노후도 등 환경 요인을 포함하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유형인구 중심의 단편적인 분석을 넘어 다양한 리스크와 수익 요소를
실질적인 창업 입지를 점수했고 가설 검정 과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입지 선택이 가능함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